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깊고 매력적인 철학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볼 겁니다. 서양 철학의 뼈대를 세운 절대적인 걸작이죠. 바로 플라톤의 국가를 파헤쳐 볼 건데요. 1권부터 10권까지 그 방대한 흐름을 논리적으로 쫙 따라가 볼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던지는 그 날카로운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가 머릿속에 그렸던 이상적인 국가, 그리고 우리 인간 영혼의 진짜 설계도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지적인 호기심이 막 솟구치지 않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먼저 도대체 정의가 뭔지 규명하는 것에서 출발해 볼게요. 그다음 국가와 영혼이 어떻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지, 그리고 그 유명한 철인 통치자와 선의 이데아를 알아볼 겁니다. 이어서 선분과 동글의 비유로 인식을 확장한 뒤 타락해가는 정치 체제들을 훑어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정의롭게 사는 게 왜 가치 있는 건데에 대한 최종 결론까지 쉼없이 달려보겠습니다. 자, 1장. 소크라테스의 문답법과 정의, 진리를 향한 탐구입니다. 무대는 활기찬 피레우스 항구예요. 소크라테스가 지인들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주 묵직한 화두를 툭 던지며 본격적인 막이 오릅니다. 올바름, 그러니까 정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진리를 찾아내는 방식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바로 문답법을 쓰는데요. 쉽게 말해서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대충 막연하게 믿고 있는 근거 없는 의견, 전문용어로 독사라고 하죠. 이걸 날카로운 논막으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물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치 산파가 악인하는 걸 돕듯이 상대방 스스로 이성적인 참된 지식, 즉 에피스테메에 도달하도록 곁에서 유도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성을 통해 진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엄청난 확신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트라시마코스라는 인물이 아주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아니, 정의는 그냥 강자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라면서요. 지배자가 자기 입맛대로 법을 만들고 약자한테 강요하는 게 현실 정치라는 겁니다. 와, 굉장히 현실적이고 뼈 때리는 말 같잖아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사의 의술이 의사 본인이 아니라 환자를 살리는 데 쓰이듯이 진짜 통치 기술이라면 지배자가 아니라 철저히 피지배자, 즉 약자의 이익을 향해야 한다고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받아칩니다. 자, 2권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더 진지해집니다. 글라우컨과 아데이만토스가 더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소크라테스를 압박하거든요. 사람들이 정의롭게 사는 거요. 그거 그냥 보상받고 싶거나 남들한테 좋은 평판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정의가 그 자체만으로 정말 좋은 건지 증명해 보시죠. 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국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거대한 숙제입니다. 과연 정의는 그 자체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요? 2장. 국가와 영혼의 세 부분,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해결책입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천재적인 사고의 전환이 폭발합니다. 개인의 내면에서 정의를 찾으려니 이게 너무 작고 복잡해서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시야를 확 넓혀버립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캔버스에 먼저 정의를 크게 그려서 확인한 다음 그걸 다시 개인의 영혼에 현미경처럼 쫙 대입해보자는 기발한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국가를 세 그룹으로 나누고 완벽한 분업 시스템을 만듭니다. 소수의 통치자들은 이성을 바탕으로 지혜를 발휘하고요. 군인 같은 보조자들은 격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며 나라를 지키는 용기를 냅니다. 마지막으로 대다수의 생산자들은 본능적인 욕구로 잘 다스려서 절제의 덕을 이루게 하죠. 근데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세 계급으로 나뉜 국가의 구조가 우리 인간의 내면, 그러니까 이성, 격정, 욕구라는 영혼의 구조와 거울처럼 완벽하게 똑같이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따라 4권에 이르면 드디어 정의의 진짜 모습이 밝혀집니다. 정의는 밖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동 규칙 같은 게 아니었어요. 내면의 이성, 격정, 욕구가 서로 선 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면서 이성의 지휘 아래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루는 상태. 네, 플라톤이 말하는 올바름이란 바로 이 완벽한 조화 그 자체였던 겁니다. 3장. 철인 통치자와 선의 이데아. 아주 급진적인 이상주의가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5권에서 소크라테스는 당시 아테네 사람들을 완전히 기절초풍하게 만들 폭찬 발언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남녀가 평등하게 역할을 맡고
심지어 처자와 재산까지 공유해서 사적인 욕심을 아예 뿌리 뽑은 공동체를 제시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결정적인 주장이 터져나옵니다. 바로 철인 통치자입니다.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정치적 야망이나 권력욕에 찌든 사람이 아니라 참된 지혜, 즉 본질적인 이데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인식하는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최소한 지금의 권력자들이 진심으로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고요. 권력과 참된 지혜가 하나로 완벽하게 융합되어야만 한다는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철학자라고 하면 뭔가 뜬구름 잡고 답답해 보이잖아요? 소크라테스도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냉철하게 짚어내는데요. 자질도 없는 사기꾼 같은 자들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며 사이비 철학자 행세를 해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반대로 진짜 뛰어난 자질을 가진 젊은이들은 부패한 사회의 유혹과 대중의 환호성에 취해 타락해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본질, 선의 이데아만을 좇는 철학자를 길러내 혹독하고도 완벽한 교육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하죠. 이어서 4장, 선분과 동굴의 비유, 인식론적 상승입니다. 이제 6권과 7권이에요. 그럼 그 철인 통치자를 도대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궁극적인 배움의 목표인 선의 이데아가 뭔지 설명하기 위해 소크라테스는 철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시각적 비유를 꺼내듭니다. 첫 번째는 선분의 비유입니다. 이건 우리의 알매 수준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여주는데요. 맨 처음엔 그냥 그림자나 상상 같은 아주 흐릿하고 낮은 수준의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 눈에 보이는 물리적 실체를 믿는 단계를 지나고요. 수학이나 기하학 같은 논리적 사고의 훈련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오직 순수한 이성만으로 절대적 진리를 깨닫는 참된 이해, 즉 이데아의 단계로 가파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엄청난 지적 등반 과정인 거죠. 이걸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생생하게 풀어낸 게 7권의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입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두운 동굴에 묶여서 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만 보고 그게 진짜 세상의 전부라고 굳게 믿는 죄수들과 같습니다. 철학을 한다는 건요, 그 무거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동굴 밖으로 나가는 아주 고통스럽고 험난한 과정이에요. 밖으로 나가면 처음엔 너무 눈이 부시겠지만 결국 진짜 세상을 비추는 거대한 태양을 마주하게 되겠죠. 그 태양이 바로 선의 이데아입니다. 철인왕은 이 눈부신 진리를 깨달은 다음 다시 그 답답한 동굴로 돌아와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5장, 타락한 정치 체제들, 무너지는 설계도입니다. 자, 완벽한 이론 세우기는 끝났지만 8권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완벽한 체제라도 결국 작은 결함 하나로 인해 필연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완벽했던 설계도가 도대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타락의 역사를 날카롭게 해부하죠. 이 점진적인 붕괴는 무려 5단계를 거쳐서 일어납니다. 처음엔 이성과 지혜가 다스리던 완벽한 귀족정, 즉 최선자 정치였죠. 그런데 점차 이성보다 명예와 승리욕을 쫓는 명예지상 정치로 변질됩니다. 그 다음엔 돈이 최고라는 소수 부유층의 과두 정치로 부패하죠. 그러다 극심한 빈부격차에 분노한 가난한 자들이 혁명을 일으켜 민주정치를 세우는데요. 놀랍게도 그 끝은 이 무제한적인 자유를 쫓다가 가장 최악의 형태인 참조정치, 즉 독재로 곤두박질 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시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주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톤이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이 시각은 현대 민주주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던져주거든요. 철저히 그의 관점에서 볼 때 끝없는 자유에 대한 갈망은 오히려 사회의 모든 규율과 권위를 무너뜨린다고 봤습니다. 사람들이 무분별한 욕망에 휩싸여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때 대중의 입맛에 딱 맞는 달콤한 말로 선동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그가 모든 권력을 쥐면서 결국 가장 끔찍한 독재자가 탄생한다는 거죠.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철학적 경고입니다. 6장, 정의로운 삶의 가치, 대망의 최종 판결입니다. 자, 이제 9권과 10권에 걸쳐 이 거대한 여정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맨 처음 2권에서 제기되었던 그 근본적인 숙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과연 정의로운 삶과 불의한 삶 중
진짜로 우리에게 더 이득이 되고 행복한 삶은 어느 쪽일까요? 아까 살펴본 국가의 몰락 과정을 개인의 영혼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답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모든 권력을 다 쥐고 흔드는 참주, 즉 독재자의 영혼을 볼까요? 겉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니까 완전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 무한한 욕망에 끌려다니고 언제 배신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있는 가장 비참한 노예입니다. 반면에 이성이 굳건하게 내면의 중심을 잡아주는 철학자의 영혼은 어떨까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차원이 다른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치밀하고 논리적인 분석 끝에 결국 정의로운 삶이 불의한 삶보다 무조건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통쾌한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죠. 그리고 10권 마지막에 이르러 소크라테스는 엘의 신화라는 아주 신비로운 서사시적 비유를 들려줍니다. 여기서 논의는 현실 정치를 훌쩍 뛰어넘어 영혼의 불멸성이라는 우주적인 스케일로 커지는데요. 우리가 정의롭게 산다는 건 단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만 좋은 게 아닙니다. 죽은 후에도 거대한 우주적 질서 속에서 그에 합당한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된다고 역설하며 이 장대한 대화편은 장엄하게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플라톤의 국가 1권부터 10권까지 그 웅장한 학술적 여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논리를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2400년 전 소크라테스가 정교하게 짜놓은 이 영혼과 국가의 설계도를 들여다본 지금, 어쩌면 어두운 동굴 속 같기도 한 이 어지러운 현실 세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척도로 삼고 여러분만의 참된 선의 이데알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 질문과 함께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